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추우시죠? 너무 추네요, 오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추운 날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했을 때도 추웠긴 했지만 더 냉장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많이 추워하시는데 시장이 추워서 그런가? 시장이 추워요, 지금.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거나 밀려날 때는 저도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또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더 고민이 많이 커지죠. 네. 조금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투자 시기를 갖고 계신 분이나 6개월, 1년, 2년 이에 따라 좀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년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 갖고 계시는 것들을 좀 지키시되 새롭게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일단은 갖고 있는 것들은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드머니라든지 그런 쪽들을 다시 좀 보완하면서 좀 더 밀려났을 때 좀 역전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에 따라서 좀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까지 진짜 이 긴축에 대한 우려로 우리 금융시장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통화 정책 이벤트 이슈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월 FMC 의사록이라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를 정리해 놓은 의사록이 공개되거든요. 네. 거기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 나와서 그 시점은 좀 늦춰질 수 있다, 연말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바뀐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뀐 것은 심리뿐이다. 의사록을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 언급된 내용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어요. QT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정도였는데 시장이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발작 이런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도 나스닥이 3% 넘게 폭락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장이 어떤 걱정을 했냐? QT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6월에 QT를 시작해서 이제 난리 났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은 의사록에 적힌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6월보다 늦춰졌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계속 좀 매파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투자자들이 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걱정했다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통화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더 큰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나 한국이나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때는 경기가 좋아서라는 이유를 대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 정책을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전망,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은 통화 정책은 비둘기파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지는데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가고 네. 물가는 더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의 일일비하던 정세가 최근 들어서 왜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냐라는 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변곡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간의 엇갈린 흐름, 반대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좁혀져야지. 그러니까 경기는 나아질 거야. 아,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인식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을 텐데 당분간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더 커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더 강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쭉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뭐 1월, 2월 계속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3월 FMC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월 FMC를 기점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T에 대해서 변한 것은 투자자들이 심리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3월 FMC를 기점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공포들은 정점을 통과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 게 22년에는 3번, 23년에는 3번, 24년에는 2번이에요. 네. 총 8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8번 중에 한 번이 없어지는 거예요. 7번이 남은 거죠. 그러면 24년까지 8번 할 거라는 스탠스에서 7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하게 되면 6월 달부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너무 과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3월 FMC를 전후로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 불안 심리, 공포 심리는 아마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진정이 되고 미국, 중국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하면서 경기 성장 쪽에 조금 힘이 실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3월 FMC 전후로 지금까지 쫙 벌어졌던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이게 벌어졌던 흐름들이 좁혀지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월 달쯤 되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 기회를 진짜 잘 노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바뀐 건 심리뿐이다 얘기해 네. 주셨는데 또 심리가 시장에서 너무너무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또 지난 주말 또 경제 지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심리가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경기는 뭐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3월까지는?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은 거 맞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흐름들에 있어서 조금 균열의 조짐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기가 나쁘다, 즉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아니다. 있을까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난 주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시작점은 ISM 제조업지수였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너무 못했고 1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이 정도 좋아질 것 같아. 에이, 흔들려도 이 정도 흔들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툭 떨어지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준 게 지난 주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이 세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상보다 못했거든요. 네. 특히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3, 뭐 엄청나게 꺾여버렸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경제 지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을 수 있고 지금까지 개선됐던 속도에서 좀 슬로해질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더 걱정을 할 것은 이런 눈높이 조정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왼쪽이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뭐냐면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으면은 플러스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예상보다 못한 그림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네. 근데 최근 보면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기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리스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가격 지표들을 봤을 때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 보면은 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 이 안에서 예상보다 못한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 지금 오늘도 분위기가 네,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더 좋죠. 밀릴까?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밀릴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월까지는 2월 말 정도까지는. 근데 뭐 제가 뭐 연간 전망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밴드 하단을 2,600 초반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 반등을 적극적으로 추세 반전이다라고 말할 만한 트리거는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좀 시장이 되돌림 과정이 나타날 텐데 또 하나 문제는 한국 증시는 2,800선대, 2,900선대를 미탈했는데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네, 그렇죠. 미국은 이제 시작이다. 떨어지는 게요? 미국은 지금까지 사상 최고 체행진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반등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반전하기 어렵고 저는 아마도 2,800선 초반쯤 가야지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2,800이 살짝 이탈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 반전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2,800선 지지력 테스트 그런 다음에 기술적 반등 시도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밀렸다가 또 더 이제 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부분. 그래도 네. 그때 저점을 찍고는 이제 결국은 오를 것으로 보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자면 코로나19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오늘 일본도 2만 명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분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네. 확진자 수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312만 명. 네. 그런데 사망자 수는 줄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뭐 이제 치명률이 낮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 수는 지금 직전 고점 대비 4배 이상 폭증을 한 상황인데 사망자 수는 직전 고점보다 절반 수준이에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수의 공포감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치명률이나 중증환자 비율이 낮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막 이전처럼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위에 그림은 주요국들이 봉쇄 조치, 방역 조치를 얼마나 강화하는지 그림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수준까지 가장 강한 조치를 하고 있고 뭐 이탈리아도 강한 조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조치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흐름들이 언제 나왔냐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1월 달에 이렇게 방역 조치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이때 이동성 지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네. 얼마나 경제 활동을 이동하나 봤더니 그때는 플러스권 제로 수준에 있던 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지금 100이 활동을 하는 게 100이라고 본다면 40, 2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활동을 안 했다는 건데 네. 지금은 봉쇄 조치나 방역 조치가 엄청나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달라진 점은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폭증을 했지만 사망자 수나 중증환자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 흐름들은 아마 백신의 효과, 오미크론이라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봉쇄 조치는 강화되고 방역 조치는 강화됐지만 경제 활동이 이전처럼 어마어마하게 위축되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좋았던 흐름에서 조금 슬로해질 수는 있다. 근데 경기가 막 꺾이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좀 한눈에 정리가 좀 시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일단 앞서서 짚어봤던 거 코로나19의 폭증이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용 지표예요. 고용 지표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지는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확인되실 것 같은데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지원금 받는 건가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미국 공무원들은 백신을 안 맞으면 해고할 수 있어요. 교사들도 해고가 가능해요. 몇몇 주들에선. 그 정도로 굉장히 백신 인센티브도 주지만 백신에 대한 페널티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요 파란색이 월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인데 보시면은 늘어나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감소하면 늘어나고 늘어나면 줄어들고 감소하면 늘어나고 그러다 이렇게 확 튀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1월, 2월까지는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 흐름들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왜냐면은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이유는 아까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근데 고용 개선세가 더뎌진다고 하면 사람을 빨리 모아서 이렇게 물류를 잘 원활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좀 느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비가 좀 소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데 이번에 소비판도 많이 꺾였잖아요. 네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어요. 쓸 돈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쓸 돈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서 내 소비 활동을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쵸, 네. 그게 더뎌지면은 소비하력을 확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가 좀 걸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꺾이는지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개선되는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경기 흐름들이 조금은 슬로해질 수 있다.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경제 성장 전망이거든요. 아직 좋아요. 왜냐하면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4% 후반에서 5% 초반, 6%대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분기 때 어땠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경제활동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유럽은 역성장을 했고요. 네. 미국은 거의 제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니다. 근데 다만 기대치가 높았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더 떨어질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해서 경기를 선행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꺾이고 있거든요. 경기 둔화에 경기 눈높이까지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와중에 통화 정책은 매파적이다. 라는 부분들이 1월, 2월 달 시장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폭증 국면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도 좀 1월, 2월까지는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면을 짚어주셨어요. 네. 또 고용이랑 또 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던 계속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하지만 피크아웃 기대감은 있는데 피크아웃 시기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피크아웃 시기는 저희도 1분기를 지나면서 피크아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로 보면 이번에 피크아웃일 거야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건 에너지 가격이에요. 에너지 가격과 병목 현상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신차, 중고차, 그리고 음식료, 육류 가격들이 물가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 이제 하나가 꺾였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병목 현상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음식료 가격 더 올랐고요. 중고차 신차 가격 더 올랐고 네. 그래서 7%까지 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병목 현상이 좀 진정이 돼야지 물가도 진짜로 진정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를 지나면서 그 가능성들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1분기가 빨리 좀 지나기를 그렇죠. 바라야 네. 될까요? 또 우리는 1분기지만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최근에 실적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떨어지는데 2022년 올해 이익 전망은 올라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위에 그림이 그거거든요. 요 회색선이 4분기 이익 전망인데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2년 이익 전망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전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이 막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2022년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네, 왜냐면은 요 위에 그림이 4분기 이익 전망인데 26개 업종 중에 한 15개 업종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22년 전망도 반도체 업종이 워낙 올라오면서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16개 업종이 실적 전망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아직까지는 불안한 면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서 좋아 보이는 업종은 일단 그럼 반도체에 있을 거고, 뭐뭐 있을까요? 반도체 그리고 여기 밑 그림 보시면은 운송 여기 운송을 보시면은 4분기 이익 전망도 그렇고 그리고 2022년 이익 전망도 같이 올라온 업종이 운송이고요. 이익 단으로만 본다면 디스플레이 업종이 둘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조선은 4분기에 이익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022년 이익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가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수 업종이긴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실적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런 그림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얼마나 선반영을 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불안감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들을 좀 반영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주가 레벨, 가격 얼마나 실적 대비 얼마나 올라왔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실적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산다면 또 뭘 사야 될지 이런 게 다들 이제 궁금하시거든요. 반도체를 지금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타겟을 3,330으로 제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0까지 갔다가 3,33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도 2023년이었던 게 2022년 하반기로 당겨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 전망도 진짜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자. 좀 기다리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2022년,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는 쭉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2022년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는 걱정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반등 시도를 하고 실적 대비 많이 떨어졌으면 반등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실적은 저점 대비 한 6%, 7% 정도 올라왔는데 주가는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지금 한 3,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10% 정도의 갭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익 전망이 빨리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둘 간의 갭이 좀 좁혀진 다음에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들고 가실 만하지만 네. 신규 투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더 뛰어들기보다는 조금만 타이밍을 봤다가
한 5에서 10% 정도 좀 내려온 다음에는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19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밑에 그림이 KIX 반도체 인덱스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점 대비 20% 정도 올랐다가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얕게는 5% 전후, 좀 깊게는 한 10% 전후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들고 있다면 계속 가지고 가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해보자라고 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대형주, 뭐 소부장 어떤 쪽이 더 좋을 걸로 혹시 예상하세요? 저는 대형주가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시총 1위, 2위, 시총 1, 2위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저희 탑9이라 해서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종목별로 다양을 하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반도체 9개 종목을 선택하는데도 반도체 업종 1, 2위를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반도체 업종의 향배가 2022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또 하나는 반도체 업종을 들고 있지 않다면, 반도체 업종을 많이 들고 있지 않다면 2022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힘을 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 2위 종목 다 들고 가자. 다 들고 가자. 그리고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생각을 한다면 2위 종목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흐름들을 좀 탄탄하고 강하게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1위 종목이 될 것 같다. 왜냐면은 1위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장성을 평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올해나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2위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해야 하는 그림들은 1위 종목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반도체 굉장히 이제 좋을 것으로 그리고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1, 2위는 당연히 좀 너무 좋을 것으로 얘기해 네. 주셨는데 1, 2위 이제 들고 계시다면 계속 들고 네. 있는 걸로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네. 한 2월 말쯤 타이밍이 될까요? 저는 2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데 반도체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조정에서 아마 반도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이 반등이 나오고 버텨왔던 애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2700이 깨지거나 그런 흔들림이 나올 때 그 안에서 반도체가 좀 낙폭이 커졌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하시면은 아마 올해 말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다들 관심 많으신데 희소식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네. 이번에도 이제 시장 일단 연초에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에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네.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아직 이렇게 뭐 나아진 듯 아닌 듯 그쵸. 그래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흔들릴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 확진자 수는 확실하게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종목을 빼고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요 맨 밑에 있는 게 호텔 레저예요. 호텔 레저는 저점 대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의류와 소매 유통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죠. 네. 특히 미디어 교육은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라서 고밸류 부담에 금리가 오르니까 막 무너지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저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여기서 완전히 떨어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지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 과정에서 등락이 있다면 좀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더 재밌는 그림은 아까도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국도 봉쇄 조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은 이동성 지수. 아까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들을 보여드렸던 똑같은 경제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연초 때문에 좀 출렁이긴 했어도 여전히 플러스 속도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견조해요. 그래서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불안감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비 모멘텀이 좋아지는 그림은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등락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팔고 가야 되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비중을 담아가신다면 저는 아마 2월, 3월 중에는 이 업종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도 2월, 3월에 이제 네. 먼저 움직일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3월 9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이제 맞습니다. 남았나요? 이때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인맥주는 우리 좀 네. 보지 말고 네, 정책주 네.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건설주 이런 거 볼 네,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요? 대선 결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누가 되면 어떻게 될 거 같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차이 없다고. 네 항상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트럼프.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경제는 망하고 미국 증시는 대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잘 가던 경제가 갑자기 꺾이거나 막 경제가 침체로 가던 게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제 흐름에 있어서 더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정책이 많은가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많은가 요것들을 당선 이후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힘들게 할 수 있어도 미국만 좋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만 잘 가는 그림을 만들어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가는지에 따라서 중요한데 한번 요 정책들을 간단히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비 확대, 경제 활성화, 뭐 일자리 창출 공통적으로 굉장히 말하고 있는 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완전히 엇갈리는 거는 부동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 아니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그래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두 후보 모두 어마어마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250만 호. 그래서 일각에서는 건설주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인테리어, 시멘트, 반드시 들어가는. 네. 건설을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쪽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벽지, 페인트 네,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원전. 그렇죠. 예, 원전 쪽인데 윤석열 후보는 원전을 더 활성화,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면서 가져가겠다는 거 하나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요. 저라면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안 산다든지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과 북한 관련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보다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결정된 다음에 흐름들을 조금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가 되든지는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는 어떤 걸 봐야 될지도 조금 궁금해져요. 지금 주로 대형주 중심으로 얘기를 네, 해서. 중소형주는 1월, 2월 달에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 1월, 2월 달에 무조건 중소형주가 강했어요. 올해와는 정반대로. 그렇죠. 지금은 아직. 완전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위의 그림은 2000년 이후에 월 평균 수익률인데 1월, 2월 달에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코스피보다도.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 수익률이 좋을 확률도 1, 2월 달이 59%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올해는 좀 이상하게 낮다. 그 이유를 본다면은 일단은
금리가 워낙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 한 해 내내 코스닥과 중성주들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다는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출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온 종목들은 저희 퀀트 하는 친구가 코스피 대비 낙폭이 큰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대비 낙폭이 큰 코스닥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은 낙폭은 크긴 하지만 4분기 그리고 올해 이익 증가율이 괜찮기 때문에 네. 한번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용민 팀장이 보여줬으니까 무조건 좋겠구나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을 때 튀어오르는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업종들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종목들도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지금은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애매한 때죠. 네, 제가 지금 코스피가 3,100, 3,050대부터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있어도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어느새 2,880, 많이 70선대까지 빠졌어요? 내려와 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네. 보시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라면 네. 일단은 일정 부분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 90% 막 100%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7, 80%까지는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제가 다른 데 가서나 그럴 때는 50%까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50%나 70%까지 주식 비중을 30%까지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아깝다라고 하신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은 지금부터 한 뉴스에서 코스피가 대폭락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계좌를 보지 마세요. 그런 뉴스 나올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 그 정도까지 열어두고. 네. 그렇게 그때까지 계좌를 열어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와중에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주식 투자를 새롭게 하지 마시고 좀 쟁여놓으셨다가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신다든지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3,050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을 동안 안 줄이셨던 분들이 지금 2,870, 80 왔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네.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줄이시기 어렵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MTS나 HTS 좀 멀리 하시고 그리고 다른 쪽에 관심을 한번 두시고 생기는 현금이나 잉여 자금들은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왜냐면 떨어지는 게 보이면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데 쟁여 놓으셨다가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다. 이규민 팀장이 나와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부터는 좀 사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쯤 적극적으로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한 달, 길면은 한 달, 한 달 반, 두 달 정도 시간 동안 뭐 하냐. 여러 가지 책들도 보시고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종목 공부도 좋긴 하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매크로 흐름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반도체 실적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네. 그리고 성장주 좋다고 하는데 왜 못 올라가냐? 금리가 너무 폭등됐던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긴 호흡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긴 호흡에서는 주식 말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보일 수 있어요. 금, 달러, 채권.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라도 주식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차원에서라도 좀 매크로나 경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공부해 보신다면 아 이래서 이경민 팀장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네. 아마 저는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이후 하반기 내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 흐름들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때는 또 달러나 금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흐름들을 로테이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 시장에 완전히 오리엔티드 돼서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 매크로 환경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시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진짜로 무궁무진하다. 주식 시장이 흔들려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얻어 네.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주식 비중은 일정 부분 좀 줄이고 신규 자금 투입도 자제를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매수할 타이밍 때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너무 이렇게 뭐 풀베팅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네. 저희 한국증권 TV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많이 하는 정말 이제 상승장으로 갈 지금 이제 보릿고개 좀 넘겨야 되니까요. 그런 때를 준비하는 시즌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팀장님이신 이경민 팀장님의 말씀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